안녕하세요. 포근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루의 끝, 지친 마음을 살며시 감싸줄 따뜻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히 해보세요. 잘 자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청실홍실 어긋난 인연의 시작. 어쩜 저렇게 잘생겼을까? 그러게, 우리 마을에 저런 총각이 어디 또 있겠어.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아유, 정말 복도 많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잘생기고 똑똑하며 지방까지 좋은 유씨 총각이 살고 있었다오. 모두들 칭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 흠잡을 데 없는 1등 신랑감이었던. 그러다 보니 마을 어른들은 총각에게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 중매를 서려고 했수. 하지만 총각은 하나같이 거절하는 것이었지. 나 정도의 재능과 배경이라면 내 앞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지. 나에게 어울리는 신부라면 당연히 가문도 훌륭하고 똑똑하면서도 아름다워야. 종각은 높은 게 오를 만하기도 있었고 반드시 자신과 수준이 맞는 여자를 찾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지. 종각이 19살 되던 해 자기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는데 길을 가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고 오래된 절이 보여 하룻밤 묵기로 했다오. 그런데 절 마당에 한 할머니가 빛을 따라 앉아 양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지. 저 할머니는 이 밤중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그 모습이 신비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여 가까이가 보았지. 할머니는 한쪽 바구니에서 정실과 홍실을 꺼내서 꽁꽁 묶더니 다 묶은 실을 다른 한쪽 바구니에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다오. 낀마을 김씨 종각, 아랫마을 이씨 처녀 서로 아끼고 잘 살아라. 죄진사댁 셋째 아들, 손년 감내 둘째 딸, 천생연분이다.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정실과 홍실을 계속 묻고 있는 거라. 종각은 궁금해서 할머니에게 물었지. 할머니, 밤이 깊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중매신이라네. 달빛 달에서 남녀의 짝을 지어 부부의 연을 맺어준다고 하여 월하 노인이라고 부른다네. 정실은 남자, 홍실은 여자인데 이 실로 장차 부부가 될 남녀의 발을 묶어 놓는다. 그러면 나중에 두 사람이 짝이 되는 것이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 도망치려고 해도 결국 정해진 운명대로 인연이 맺어지는 거지. 에이, 실 한 가닥으로 부부의 연을 했다니 할머니 농이 지나치십니다. 아, 믿든 안 믿든 부부의 인연은 모두 정해져 있어. 가만히 있자. 총각은 어떤 짝을 만나는지 한번 볼까? 보자, 어디 보자. 할머니는 바구니에서 청색 실 한 가닥과 홍색 실 한 가닥을 꺼내더니 꽁꽁 묶으며 말했다. 자네 짝은 아직 어리네. 금원, 날이 밝으면 고개 넘어 시장통으로 가보게. 거기 팥죽집 있을 게야. 그 죽집 안 개 등에 엎혀서 자고 있는 어린애가 자네의 짝이 될 걸세. 예? 양반집 교수도 아니고 부잣집 딸도 아닌 팥죽집 딸이라니? 더구나 저는 당장 장가를 가야 할 나이인데 그 아이가 언제 커서 혼인을 한단 말입니까? 이미 하늘이 정해준 운명인 게야. 이렇게 실로 꽁꽁 묶어놔서 남녀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거나 신분의 귀천이 있어도 결국엔 부부가 되게 돼 있어. 유씨 총각, 연희 처녀 천생연분이로군요. 그 사이에 할머니가 사라져버린 거요.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장가를 들려던 참인데 그 어린 것이 언제 커서 내 색시가 된단 말이야. 그 애만 없으면 될 일이지. 그렇게 마음을 먹은 총각은 시장에 가서 칼을 하나 사가지고 품에 품고 팥죽 집을 찾아가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아기 등에 어린애를 업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 휴, 할머니 말이 참 말이었구나. 총각은 잠시 주저했을 뿐 되돌릴 수 없었던지 나무 뒤에서 숨죽이며 기회를 엿보다가 의 칼을 던진 거라. 고요했던 시장통이 아이의 비명으로 뒤덮이지. 순간 총각은 후회와 공포가 밀려들었지만 아이의 비명을 뒤로하고 급히 자리를 떠났다. 아유, 이를 어째 그 어린아이에게 몹쓸 짓을 했으니. 하지만 나부터 살고 봐야지. 월화 노인이 정해준 몹쓸 운명에서 벗어났다. 총각은 복잡한 생각들을 뒤로하고 한양으로 떠났다. 그 후 과거 시험에 합격한 총각은 뛰어난 실력과 집안의 배경 덕분에 빠르게 출세의 길을 걸었지. 그의 명성은 높아져 갔고 너도 나도 총각을 사위 삼고 싶어 했으니 결국 총각은 그 중에서 집안이 훌륭하고 어여쁜 처녀를 골라 혼례를 치렀다. 그러나 모든 게 총각의 뜻대로 다 된 것은 아니었지. 전날 밤에 일이 벌어진 거지. 신부가 떡을 하나 집어 먹었는데 그만 떡이 목에 걸려서 목숨을 잃고 말았지 뭐여.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가 막힌 일이었지. 시간이 흐른 후 총각은 또 좋은 신부감을 골라 다시 혼례를 치르기로 했다. 지병이 도져 세상을 떠나고 만 거여.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혼처가 들어와 혼담이 오갔는데 글쎄 그 집 여인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몸져 눕게 된 거라. 이렇게 신부들이 연달아 비극을 맞으니 총각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수군대기 시작했지. 저 총각과 혼례를 올리려는 신부들은 모두 죽는다더라. 어머머머, 귀신 씌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혼담이 오가기만 해도 죽거나 몸져 눕는다. 이런 불길한 소문이 퍼지자 아무도 그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 하지 않았고 너도 나도 중매를 서겠다며 총각집을 드나들던 사람들도 이내 발길을 딱 끊게 되었지. 총각은 크게 상심하여 깊은 한탄에 빠져 월화 노인을 원망했다고. 어째서 할머니는 이런 인연을 맺어 놓았을까? 내 손으로 내 천생 배필을 죽였으니 이제 나는 영영 혼자 살아야 하는 걸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 총각의 나이 40이 가까워질 때까지 쓸쓸히 혼자 살게 되었고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긴긴 밤을 보냈지. 그런 이유로 그는 낮이나 밤이나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고 이 모습을 성실하게 보던 재상이 그를 불러 얘기했다. 나에게 여식이 있는데 자네와 짝이 되면 좋을 듯하여 불렀네. 총각이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영영 혼자 살다 죽을 운명이라 생각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것이니 말이여. 얼마 뒤 재상의 딸과 혼례를 올리게 된 총각은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비극이 반복될까봐 두려워서 마음이 불안했다. 혼례식 날 총각은 혹시나 신부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 밤이 되어 신방에 들어간 신부는 고개를 외로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옆모습만 보아도 숨이 멎을 듯한 미인님을 알 수 있었다.
마흔이 다 된 나이에 이제 겨우 살밖에 안 된 꽃처럼 고운 신부를 얻었구나. 나에게 너무도 과분한 여인인데 제발 제발 사람만 다오. 제발. 총각이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신부의 고개를 돌리는 순간 깜짝 놀라서 숨이 멎을 뻔했다오. 이럴 수가. 한쪽 얼굴은 천하제일의 미인인데 다른 한쪽 얼굴은 눈가에 깊은 흉터가 있어 바로 볼 수 없지 흉한 모습이었어. 총각은 크게 놀랐지만 어린 신부가 어쩌다 다쳤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상처를 보며 물었다고. 고운 얼굴에 어쩌다 이렇게 큰 상처가 생겼소? 저의 아버지는 대사원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제가 아기일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가족이 모두 죽게 되었고 몸종이 있던 유모가 저를 업고 도망쳐서 깊은 산골의 시장통에서 팥죽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웠던 악당들이 저를 어떻게 찾았는지 자고 있던 저에게 칼을 던지고 도망갔지요. 다행히 목숨을 건진 후 쑥부 이렇게 해서 저를 찾아 거두어 수양딸로 삼으셨습니다. 신부의 말을 들은 총각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다고. 월화 노인이 맺어준 운명의 짝이 정말로 신부가 될 줄이야. 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물었지. 당신을 해치려 했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시오? 미워한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얼굴이 이러하니 몇 번이나 죽으려 한 적도 있었지요. 허나 제 친구들은 잘생긴 얼굴 때문에 전쟁터로 끌려가거나 관리들에게 갔지만 저는 이 얼굴 덕분에 무사히 살아남았고 이렇게 지금 서방님의 신부가 될 수 있었으니 제게는 큰 행운이었던 셈이지요. 총각은 신부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잘못을 털어놓으며 용서를 빌었소. 미안하오. 내 욕심 때문에 몹쓸 짓을 하여 그대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것이오. 정말 잘못했소. 제발 이번에는 죽지 말고 오래 살아주시구려. 신부는 총각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월화 노인께서 우리를 천생연분이라고 맺어주셨으니 더 이상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린 신부가 어쩜 그렇게 영민하고 속이 깊은지 그는 운명이 준비한 천생필연의 부부가 된 것을 깊이 감사하게 되었지. 신랑은 늘 신부에게 미안해하면서 극진히 위하며 사랑하였고 영민하고 착한 신부는 남편을 의지하고 아들, 딸 낳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라. 총각, 연희, 처녀, 천생연분이로군요. 가면 속에 남편 옛날 내적 한양 변두리에 전수하는 아이가 있었다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영악하다.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아이였지. 하루는 서당에 가는 날이었는데 십리길 걸어가려니 귀찮기만 한 거라. 그래서 천수는 꾀를 내었지. 서당에 함께 다니는 동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멀리서 동무가 걸어오자 갑자기 배를 잡고 휘청거리며 아픈 척을 하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천수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이고 어제부터 배가 아픈데 서당에 안 갈 수도 없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큰일이네. 저런 어쩌지. 그럼 내가 도와줄게. 결국 동무가 천수를 업어주고 천수는 동무의 등에 기대어 서당까지 편하게 갈 수 있었지. 굳이 힘들게 살 필요 있어? 머리만 잘 쓰면 다 해결되는 걸. 늘 이런 식으로 꾀를 부려서 남을 속이며 성인식을 치러 상투를 틀 때까지도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교묘하고 못돼먹은 놈이 됐지 뭐여. 몇 년 후 그가 어느 마을을 지나고 있었는데 우연히 어떤 어여쁜 여인을 마주치게 됐다요. 저 처녀는 누구지? 저렇게 곱고 우아하다니.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모습이 하도 고와서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뒤를 따라간 것이지.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이조판서 홍가의 외동딸 혜원이었습니다. 이조판서는 모든 문관들의 인사권을 가진 자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곧 삼정에 오를 사람으로서 큰 부를 가진 사람이었지. 그런 그가 딸을 어찌나 사랑하고 아꼈던지 일찍이 아내를 잃고도 후처를 들이지 않고 있었다고. 혹여 딸이 새 어미에게 구박이나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천수는 혜원이 그 홍판서 여식인 것을 알자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저 여인만 내 아내가 된다면 예쁜 아내도 얻고 권세와 부까지 모두 누릴 수 있겠군. 무세운 수를 써서라도 혜원과 혼인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라. 며칠 뒤 혜원은 몸종과 함께 자주 다니던 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커다란 검둥개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거친 숨을 내뿜고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지 뭐겠소. 며칠 동안 혜원을 지켜보던 천수가 자기가 기르던 큰 개를 몰래 풀어놓았던 것이었다. 혜원은 커다란 개가 사납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뒷걸음질 치다가 엉덩방아를 찌으며 넘어졌는데 개의 눈이 어찌나 무섭던지 숨이 막힐 듯한 공포에 휩싸여 몸이 굳어버렸지. 그 순간 천수가 골목 어귀에서 나타나 개에게 돌을 던져 쫓아버렸다. 이놈의 들개 저리 가지 못해. 아가씨,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전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혜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소. 예, 괜찮습니다. 도련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 전수는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 혜원의 손에 생긴 상처를 감싸주었다. 이 길은 종종 들개들이 나타나 위험하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혜원은 사내가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한편 천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음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눈도장은 찍었지. 만 더 확실한 게 필요한데 다음엔 더 남자답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겠어. 그러더니 동네 건달에게 돈을 주어서 모사를 꾸미는 것이었어. 며칠 후 혜원이 저자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중이었는데 술에 취한 사내가 고함을 지르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위협적인 몸짓을 하며 그러는 거였어. 비틀비틀하면서 곁을 지나쳐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혜원의 팔을 왁살스럽게 잡는 게 아니여. 으이 아가씨 곱게 생겼네. 나랑 같이 한잔하지 그래? 혜원은 깜짝 놀라면서 손을 빼내려고 했지만 사내의 강한 힘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 그때 천수가 어디선가 또 번개처럼 나타나 사내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고네. 이놈, 그 손 치우지 못할까? 연약한 여인에게 감히 이런 짓을 하다니. 천수가 몽둥이를 휘두르자 사내는 나동그라지며 쩔쩔매다가 허겁지겁 도망치는 거라. 괜찮으십니까? 저자는 거친 놈들이 많아 위험합니다. 고운 자가 다니기엔 더 위험하지요. 침에 묻은 흙을 털어주면서 다정한 말투로 혜원을 걱정하니 혜원이 머지없이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혔다.
도련님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큰 도움을 받았으니 사례를 하고 싶습니다. 내 이름은 장천수하오. 허나 사례를 받자고 한 일이 아니니 마음 쓰지 마시오. 그럼 이만. 혜원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지. 오늘 술에 취한 사내가 행패를 부려서 폭 곤란했는데 장천수 아는 분이 도와주었어요. 실은 일전에 산책을 하다가 큰 검둥개를 만나 매우 위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분이 개를 쫓아주었지 뭐예요. 참 용기 있고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뭐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우리 딸을 구해주었다고? 꼭 만나서 감사의 뜻을 전해야겠구나. 홍판서는 수소문하여 천수를 찾아 집으로 초대했다. 내 딸을 2번이나 구해줬다니 참으로 고맙소. 사례를 하고 싶은데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그러자 천수가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지. 그저 여인이 위험에 처했기에 사내 대장부로서 도왔을 뿐 결코 사례를 바라고 낭자를 도와준 것은 아닙니다. 홍판서 그 말을 듣고 천수가 퍽 사내답고 듬직해 보였다고. 그래서 천수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는데 천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양반의 자손이며 부유하진 않으나 그리 나쁜 형편은 아닌 듯 했수. 게다가 아직 혼이 나지 않은 종각이 양친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대릴사위로 완벽하다고 느꼈지.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과거에 급제한다면 내 딸과의 혼인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소. 귀한 따님을 저와 맺어주려 하시더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반드시 과거에 합격하여 대감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나이다. 천수는 혼인을 통해 명예와 부를 모두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 과거 시험에 합격할 실력은 부족했으나 부패한 관리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실제로 천수는 시험을 앞두고 시과 점자의 연주를 대 매수하였고 채점자는 천수의 시험지를 더 호의적으로 평가해 합격시켰습니다. 드디어 홍판서 집 대릴사위로 들어간 천수는 장인의 덕으로 승승장구하며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오. 그러나 천수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도 그 못된 천성은 끝내 숨길 수가 없었던지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거짓을 일삼고 교활한 놈이라는 것을 판서가 알게 된 것이라오. 천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챙기고 뒤에서 온갖 악행을 일삼는 것을 딱 걸린 거지. 니놈이 강요하고 배포가 센 놈이란 걸 이제야 알았으나 이놈을 잡돌이하여 다시는 농간을 부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천수는 장인어른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었다는 것을 눈치채고 위기를 느꼈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간 아무것도 못 건지고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야. 급기야 장인을 없애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라. 장인이 이른 새벽 운동 삼아 뒷산을 걸어 다니는 습관을 이용하기로 하고 뒷산 좁은 길 위쪽 둔덕에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리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다가 장인이 지나가는 순간에 돌을 무너뜨린 거요. 공판서 돌무더기에 깔려 피투성이가 되었고 천수는 장인의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다. 아침이 되어서야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홍판서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는데 아버지,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대감님이 산길에서 돌무더기에 깔려 계셨지 뭡니까?
거기가 원래 그런 일이 없던 곳인데. 피투성이가 된 이 대감은 사력을 다해서 힘들게 입을 뗐다오. 그놈을 믿지 말거라. 그놈이 나를... 아버지, 대체 그놈이 누구예요? 혜원은 그놈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알지 못했고, 아비가 의식을 잃은 채 산송장처럼 누워만 있게 되었으니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장이 노릇,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이런 사고를 당하시다니요. 천수는 눈물을 흘렸지만 속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소. 모두들 이걸 사고로 생각하겠지. 이제 내 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 장인이 자리에 누운 뒤 천수는 장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서 영향력을 키워갔다오. 그리고 장인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기 시작했지. 그런데 천수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사실 천수는 그동안의 후광에 관직에서 승승장구해 왔으나 실상 학문의 깊이가 없고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으니 실력이 전혀 따라주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지. 그래서 천수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혜원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 밑에서 보고 들은 바가 많아 나라실이 어찌 돌아가는지 지식이 있었으므로 혜원을 잘 이용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가릴 수 있겠다 생각한 거지. 이후 천수는 겉으로는 경무에 시달리는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 기생집에서 놀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가서는 마치 늦게까지 일을 하다 온양하며 몹시 피곤한 척하는 것이었다고.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푹푹 쉬며 책상 앞에 앉아있는 천수를 보자 혜원은 남편에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나 하여 걱정을 하였지. 서방님, 요즘 귀가도 늦으시는데 근심이라는... 아무것도 아니여. 그저 경에 시달리다 보니 그런 것이여. 내가 몸이 둘이라면 더 많은 일을 해서 나라의 보탬이 되고 임금님의 고충을 덜 수 있을 텐데 시간이 부족하니 그것이 걱정이여. 혜원은 남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고된 일에 지쳐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염려되었지만 기꺼이 돕겠습니다. 임자도 아침 저녁으로 장인 어르신 병간호 하느라 힘들 텐데 내일까지 신경 쓸 새가 있어? 부부는 일심동체하지 않습니까? 서방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어찌 제가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천수가 혜원의 말에 안도하며 서류를 내밀었다. 임자, 그렇다면 이것을 정리해서 써줄 수 있겠소? 모두 내가 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당신이 도와준다면 나의 고충이 훨씬 덜어질 것이요. 혜원은 용을는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냈다. 임자, 그대는 남편을 현명하게 내조하며 뒷받침해주는 내조지덕을 겸비한 여인이요. 혜원은 남편의 칭찬을 듣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지. 다음 날 천수는 혜원의 글을 자기의 이름으로 적어서 내었소. 그 글은 관료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고 임금도 그것을 높이 평가할 정도였지. 허허, 문장력이 뛰어나고 사리분별이 정확하구나. 게다가 백성들을 생각하는 진정성이 보이도다. 이후 천수의 행각은 점점 더 뻔뻔스러워졌지. 궁에서 일이 끝나면 곧장 기방으로 가서 밤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피곤한 척하며 혜원에게 이것저것 일을 부탁했고 혜원은 모르고 남편을 위하여 일을 해주고 있었다오. 그러던 어느 날 혜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편의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깨달았지.
이렇게 계속 제가 글을 써드려도 괜찮을까요? 모두를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천수가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부인이 이렇게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내가 혼자서 밤을 새워 해도 모자랄 것이요. 임자는 제갈량 못지않은 내조로 남편을 돕는 것이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오. 천수는 달콤한 말로 혜원을 달래고는 나가버렸다. 여자들이란 그저 듣기 좋은 소리 몇 마디 해주면 된다니까. 순진한 혜원을 속이는 건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거라오. 그러던 어느 날 천수는 양력 이제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어전회의가 열리기 전에 고민에 빠졌는데 양력 이제는 조선시대의 군역 제도로 백성들이 군대를 대신해 세금을 내는 제도였지만 군포의 부담이 과중해지면서 백성들의 고통이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했지. 그러나 천수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고민 끝에 혜원에게 다가가 은근슬쩍 얘기하는 거라. 부인은 양력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좋은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오? 그러자 혜원은 평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바를 말했소. 양력 이제를 개선하려면 백성들이 내는 군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군포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대신 부족한 세수는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결작을 부과한다면 형평성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천수는 속으로 혜원의 말에 감탄했으나 겉으로는 마치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듯 했다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부인도 같은 생각이었구려. 다음 날 천수는 어전 회의에서 혜원의 의견을 자신의 생각인 양 발표했다. 전하, 백성들의 군포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족한 세금은 토지를 많이 가진 이들에게 결작을 부과하여. 임금은 천수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지. 그대의 의견이야말로 참으로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구려. 허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의 반발이 클 것인데 그에 대한 체적인 방안이 있소? 천수는 임금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고 있었지. 이곳에 모인 대소신료들이 모두 토지를 가졌으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난감하겠고요. 그대가 고심하여 좋은 의견을 내주었으니 자세한 것은 나와 직접 의논해 보는 것이 어떻겠소. 이 문제는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니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싶소. 천수는 속으로 크게 당황했다고. 임금과의 독대는 천재일류의 출세의 기회였지만 그는 혜원의 의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 자신에게는 구체적인 지식이 없으니 난감했지. A씨, 이거 큰일인데 임금님과 독대하면 내 무지가 탄로 날 것이 분명해. 천수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고 병에 걸린 척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천수는 임금과의 독대를 앞두고 여인들이 쓰는 분을 얼굴에 바르고는 군데군데 붉은 점을 찍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를 더해 마치 크게 아픈 사람처럼 꾸미는 거였어. 그리고는 궁에 하인을 보냈지. 나리께서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궁에 오실 수 없어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이 보낸 내관이 천수를 찾아왔다. 천수는 몹시 아픈 사람처럼 쉴 새 없이 기침을 하며 말했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글도 읽기 어렵고 임금님을 뵐 수 없사옵니다. 주상전 학계 전염될까 걱정이 오니 글로만 말씀을 주고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간이 천수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서 궁으로 돌아가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천수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배려하기로 한 거요. 천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임금께 받은 서찰의 답신을 부인이 쓰도록 했수. 그렇게 임금과의 편지가 오고 가는 동안 임금은 천수의 글, 아니 혜원의 글을 보고 연신 감탄했지요. 사리가 맞아떨어져 누가 이 의견에 토를 달 수 있겠는가. 궁에서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없어 안타까우나 병가 기품도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올리니 충신 중에 충신이로다. 임금은 천수를 칭찬하며 귀한 약재들을 하사했다. 이리하여 천수는 궁에 드나드는 수고를 고도 혜원의 재주를 이용해 임금에게 총애를 받으며 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요. 세상 참 쉽다. 한편 혜원은 남편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처음엔 병에 시달린다 하여 도와주었지만 이제는 아예 궁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자기에게 글을 쓰라고 하니 말이요. 그리고 아픈 척하면서 임금을 속이는 모습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지. 임금님을 속이다니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지아비의 부도덕을 내가 도왔으니 애초에 서방님의 뜻을 따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혜원은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소. 서방님, 이제 더는 글을 써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천수가 어르고 달래도 혜원이 글을 쓰려고 하지 않자 결국 혜원을 윽박지르고 손찌검까지 하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임금을 속인 것이 나 혼자 한 일이야? 당신도 함께 도운 일이잖아. 만약 이 일이 탈로 나면 나도 당신도 다 죽은 목숨이야. 아버지에게도 맞아본 적이 없는 혜원이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할 말을 잃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 차라리 임금께 이실직고를 하고 달게 벌을 받는 게 낫겠다 싶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만약 혜원이 오게 가면 아픈 아버지는 누가 돌볼 것인가 말이여. 남편이 변한 것인지 애당초 자신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인지 혼란스러웠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던 날 했던 말이 떠올랐지. 그놈을 믿지 말거라. 그놈이 나를. 아버지가 말했던 그놈이 바로 천수를 두고 하는 말이었음을 짐작하게 된 거예요. 한편 본색을 드러낸 천수는 이제 더 이상 혜원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몰래 빼돌린 장인의 재산으로 근처에 기와집을 한 채 사서 기녀와 딴 살림을 차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 그러면서도 폭력을 행사하여 혜원으로 하여금 계속 글을 쓰도록 강요한 거요. 나는 며칠 후에나 집에 들어올 것이니 앞으로 임자가 알아서 답신을 보내도록 하시오. 천수는 일일이 임금의 답신을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처에게 푹 빠져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고.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이 민생을 살피기 위해 평상복 차림으로 미복 자명은 나온 날이었어. 임금은 천수의 상태가 궁금하기도 하고 공판서 병원도 궁금하여 겸사겸사 혜원의 집으로 향했다. 장천수 낭이 계시는가? 나는 먼 친척일세. 임금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천수의 먼 친척이라고만 이야기하자 하인이 임금인 줄을 알지 못했지. 나리는 지금 집에 계시지 않사옵니다. 요양 중이십니다. 오허, 그래. 어디로 요양을 가신 게가? 하인이 우물쭈물하며 말을 하지 못했지. 어허, 입이 붙었냐. 왜 말을 하지 못하는고.
그럼 안주인은 계시느냐? 이에 안에 계십니다. 그때 마침 혜원은 천수의 강압에 못 이겨 글을 쓰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남편을 찾아온 손님이라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는데 임금이 이 혜원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였소. 여인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대다가 책상 위에 쓰여지다만 글을 보니 천수의 글씨가 아니여. 게다가 그 내용 또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었던 거요. 아니, 이 글씨체는 천수의 글이 아닌가? 아직 먹물이 마르지 않은 것을 보면 방금 쓴 그림이 분명한데 그 내용 또한 나에게 올리는 것이거늘. 임금이 눈을 번뜩이며 혜원에게 물었소. 이 글을 누가 쓰고 있던 것이냐? 분명 천수는 며칠 동안 요양 중이라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이 글은 방금 쓴 것이 아니냐? 혹 네가 쓴 것이냐?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혜원이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었지. 감히 임금 나를 농락하다니. 혜원은 눈앞에 있는 사내가 임금이란 걸 알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빌었다고. 전하, 소인을 죽여 주시옵소서. 혜원은 왜 자신이 천수 대신 글을 쓰게 되었는지부터 아버지의 사고의 재산이 없어진 사실까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를 듣고 임금은 크게 분노하여 호위무사를 시켜 천수의 행적을 알아오게 한 거라. 호위무사가 알아본 바 근처에 딴 살림을 차려 기녀와 정을 나누고 있으며 장인의 소유였던 것을 몰래 팔아서 제 앞으로 집과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소. 이런 댐에 쳐 죽일 놈을 보았나?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글을 쓰거라. 제 꼴에 제가 해나. 혜원은 임금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고 임금은 그것을 챙겨 궁으로 돌아갔지. 다음 날 아침 천수가 첩과 함께 이불 속에 있는데 하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궁에서 왔습니다요. 곳간이 벽장이 뒤지고 난리가 습니다요. 뭐? 천수가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와 보니 사내들이 창고에 쌓아두었던 진귀한 물건이며 벽장에 숨겨두었던 보물들을 찾아내어 수레에 싣고 있는 게 아니여. 그때 대문에서 왕의 행차가 들어오는 거라. 주상전하 행차시. 천수가 어리둥절하여 허둥대며 엎드리자 임금이 가마에서 내려와 천수의 손을 잡는 것이었소. 몸이 아플 텐데 왜 밖에 나와 있는 것이요? 예. 피부에 있던 것은 나았으나 아직 몸이 성취 않사. 저런 이렇게 병색이 깊으니 공기 곳에서 요양을 하려는 것이었고요. 그대 의서차를 받고 먼 길 가기 전에 인사라도 하려고 친히 행했고. 예. 천수가 눈을 크게 뜨고 당황하자 임금이 편지를 내보이며 말하는 것이었소. 이토록 힘든 시국에 재산을 백성들에게 내놓고 무인도로 요양을 떠나겠다. 그대는 참으로 충신 중의 신이여. 천수는 통 모르고 문인지 알지 못하여 편지의 내용을 확인했지. 편지의 내용인즉 모든 재산을 나라에 환원하여 백성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저는 이제 몸에 이상한 병이 도져 가망이 없다고 하니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죽을 때까지 요양을 하려 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청이 더 있사온데 고생한 아내에게 제가 해준 것이 없어 이혼을 청하옵니다.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는 것이 미안할 뿐입니다. 언제나 저를 위해 헌신한 아내이기 이제는 자유롭게 살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부디 제 청을 거역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다.
천수가 편지를 다 읽고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임금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래 두고 싶은 인재였습니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내가 어찌 그대의 뜻을 거절할 수 있단 말이요. 그대가 그동안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알기에 그대의 요양도 이혼 신청도 모두 윤허하오. 오늘 당장 요양을 갈 수 있도록 가마와 배편을 준비해 두었으니 뜻대로 떠나시오이. 예? 전하, 배라니? 여봐라, 귀하신 분이니 목적지까지 한시도 옆에서 떨어지지 말고 잘 모시도록 하여라. 천수는 제가 쓴 글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가 쓴 글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지. 그것을 말하는 순간 그동안 임금을 속였던 것이 들통나 사형을 당할 것이 뻔하니 말이여. 그저 입을 다물고 순순히 가마에 올라타는 수밖에 없었다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도망을 칠까 하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옆을 지키는 사람들이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니 도망칠 수도 없었지. 천수가 도착한 곳은 유배지 중에서도 가장 멀고 열악한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무인도였던. 천수는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거지. 내 꾀에 내가 넘어갔구나. 천수는 매일같이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쓸쓸한 눈물만 흘렸다지. 한편 임금이 해원을 따로 불러내어 이르기를 비록 남편의 강압에 의한 일이었으나 너 또한 나를 속였으니 죄를 지었습니다. 마마, 앞으로도 성심성의껏 의견을 올려라. 어느 당패 치우치지 않은 순수한 의견이 필요하니라. 그것이 너에게 내리는 형벌이라고. 임금은 미소 지으면서 자리를 떠났지. 천수가 빼돌렸던 장인의 재산은 해원에게 모두 돌려주고 뇌물을 받아 부정축제한 재산은 백성을 위해 쓰기로 했다오. 천수를 과거 시험에 합격해 식과 자들을 찾아내 벌을 내렸고 말이여. 결국 천수는 모든 것을 잃고 남은 생을 외딴 무인도에서 고독하게 살았다. 교활한 자의 끝은 이런 비참함이라니 이것이야말로 인과보라 할 수 있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포근한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